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대규모 해킹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수 2천만 명인 대형 온라인 서점이 돈을 요구하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접속 장애를 겪고 있죠. 신간, 출판물들, 공연 예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당 기업은 이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정부 부처와 협력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 부처에서는 기업이 기술 지원에 동의하지 않아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과 2020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는데요. 이런 전례가 있어도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이나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의 말만 믿고 안심할 수가 없겠죠. 이제라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개인들의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또 금융정보까지 유출이 돼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또 기업들의 허술한 보안관리와 사고 발생 후 숨기기 급급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요. 강력한 규제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6월 1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새 정부의 농정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감정 조절 근육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각 분야 정책과 조직 정비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환경보호, 국토 균형 발전 역할까지 담당하는 농업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새 정부의 농정 공약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 운영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향해 있습니다. 농업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경기 강원 지역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시기고요. 남쪽은 겨우내 키웠던 밀보리 수확이라든가 마늘 양파 수확시키면서 모내기까지 하느라 종종거리는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농촌 하루 일과가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국정 운영에 관심을 두기 조금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서 국민 추천을 받는다고 하니 누가 적임자인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은 어떤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공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분야의 폭넓은 관심과 식견이 있다는 걸 선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전 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 농정 공약 발표 현장 취재도 해봤고 또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때는 전국 유세 장면을 유튜브로 봤는데요. 원고 없이 농업이 처한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대 비전 15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공약집을 발간했고요. 그중에서 농업 분야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 기후재난 시대에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선진국형 농가 소득망과 재해 안전망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농지 규모화와 이 공공비축 농지 확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정부는 농산물 생산과 이 먹거리 공급 기능을 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농업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이게 농정의 핵심 기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약에 나와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 이거는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식량 주권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주권이라는 게 식량을 생산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이 모든 것의 주체적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걸 법으로 제정한다는 겁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기반을 세워나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가소득 증진도 공약에 담았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에 연평균 농업소득이 960만 원이거든요. 네. 농가 경제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농가 소득망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1년 농사를 지어서 960만 원을 번다는 거는 이게 아무리 평균 수치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농업소득이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다 보니까 급식실에서 일을 한다거나 또 요양보호사 등의 부업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고 또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그 농자재, 그 필수 농자재를 국가가 지원해서 생산비는 줄이면서 농가소득을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익 직불금도 확대할 방침인데요. 친환경 농업 직불을 확대하고 또 가격 안정이라든가 청년 농업비를 지원하는 직불제의 신규 도입도 눈여겨봐야 할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 영농형 태양광 확대 공약은 농지 훼손의 우려가 있고요. 또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처하는 것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농정 공약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농정공약안에 농산물 유통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 담겼거든요. 이 농산물의 산지 가격과 소비재 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지금처럼 전남의 농산물을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올려서 경매를 한 뒤에 다시 전남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서 산지에서 경매를 한다거나 이 디지털 유통 플랫폼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던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또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이 현재는 중단돼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재개되고요. 유전자 조작체 농산물, 그러니까 GMO 식품의 완전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먹거리 안전성과 먹거리 복지가 확대되면서 우리 농업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을 지켜보는 농업계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기사로 알려진 이 대통령실의 농림축산비서관 내정자가 경북 영천에서 17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영수 씨거든요. 이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내정자는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직함도 있지만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농민운동가 경력도 있고요. 무엇보다 17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는 현역 농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용수 씨 자신도 여러 이력 중에서 이 삼선의 마을 이장 이걸 가장 자부하는 인물인데요. 네. 아직 농림축산비서관 내정자 신분이긴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농민 마음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하게 됐다.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고요. 성명서도 나왔는데 전국 쌀 생산자협회는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렇게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새 정부 초기라서 여러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는데 농민과 먹거리 소비자인 국민들의 바람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 그리고 또 농업 분야에서는 농정 개혁 과제 모두 잘 풀어나가야 할 텐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농망사법이라면서 농민들에게 생채기를 줬던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이 개정 법률안들은 이제 농업민생사법이라는 이 본연의 이름을 되찾아서 다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 농업민생사법 개정안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쌀값 폭등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 사태를 교훈 삼아서
벼 재배 강제 감축 정책은 폐기하고 공약에 나와 있는 TRQ 수입쌀 감축 문제라든가 농지 보전 총량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 공약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변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누구나 감정 조절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그 감정 조절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요. 또 감정을 무조건 참고 억누르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렇죠. 네, 감정 조절이라고 하면 흔히 좀 꼭 참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절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떠오른 감정을 힘으로 눌러 담는 게 아니라 마치 물결을 읽듯이 감정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잘 흘려보내는 데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참아라, 잊어버려라고 얘기하고 그냥 덮어두기만 하면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뇌와 몸은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고 뭐 심장은 빨리 뛰고 몸은 긴장하고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네.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은 억지로 누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고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기술에 가깝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한 3단계 정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단계가 알아차리는 단계고요. 알아차리는 단계라는 거는 내 감정이 현재 이렇게 좀 많이 불타오르고 있구나. 감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자각하고 나면 일단 물러서야 되겠죠. 네. 감정이 감정이 보통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감정이 다가가서 더 가까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감정이 일단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단 물러서서 내 불안이 지금 나타났고 근데 불안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온 상태에서 조금씩 흘러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관찰할 수 있을 정도 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흘려보내기인데 흘려보내기도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뭐 쉬운 방법으로 심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산책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좀 다른 데로 주의를 전환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잘 보내주는 그런 연습들을 해나가는 게 바로 감정 조절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참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렇게 덮어두는 거는 안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통용됐던 방법인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감정 조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감정들도 많이 드러나고 또 갈등 관계도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세상의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일까요? 그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사회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은 현대 사회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리는 속도가요? 속도 너무 빠른데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편하기도 하지만 24시간 내내 업무랑 뭐 여러 가지 소식 같은 게 쏟아져 들어오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쉴 틈도 없이 계속 긴장 모드에 머물게 되는 게 또 문제고요. 또 하나는 SNS. 뒤에도 제가 다루겠지만 SNS가 또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비교하게 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게 쉬운 그렇죠. 예, 쉬운 남의 것 여행 같아요.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실시간으로 보다 보면 나만 뒤처진 거 아닌가라는 압박감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비교가 나의 뇌에서는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팍 치솟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우리 현대사회 안전지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는 마음 편하게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뭐 스마트폰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누군가 연결되어 있고 혼자만의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요즘 뭐 디지털 디톡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좀 숨 돌린 공간이 있었고 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뭐 온라인 회의를 하기도 하고 단체 뭐 카톡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도망칠 공간이 사라져버린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만의 공간, 그 안전지대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이게 또 집과는 다른 개념일까요? 그렇죠. 뭐 집이면 편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또 온라인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집이 편한 공간이 아닌 거죠. 네. 온전히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절 장애 수준인지 이걸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신호나 기준이 있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척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10점 만점이라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 생각했을 때 0점에서 10점까지 10점이 가장 강한 강도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감정이 한 8, 9점 정도로 계속 자주자주 나타난다. 하루에 여러 번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좀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회복 시간인데요. 회복 시간.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치솟을 수는 있는데 우리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감정이 나에게 확 올라오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고 난 후에 집에서도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속이 막 계속 부글부글거리고 잠이 안 올 정도라면은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잘 회복이 안 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좀 병적 수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생활 기능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병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아나운서님께서도 느끼고 사실 건데 그렇죠. 우울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근데 우울감이 얼마나 내 생활을 방해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병적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 사람 만나기 힘들다.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좀 중요한 정도의 좀 조절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절을 내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또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관건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감정 조절 능력은 타고나는 기질의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자라면서 배우면서 그런 학습의 영향이 클까요? 저희가 뭐 보통 이런 얘기를 질문을 주시면은 둘 다 있다. 당연히 둘 얘기를 다요? 드리는데 일단 비율로 따지면은 기질이 3 정도고 학습이 7 정도다. 네. 그러니까 타고난 게 3 정도고 그 뒤에 우리가 양육하면서 커가면서 배우게 되고 학습하는 것이 7 정도다라고 보는 연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쌍둥이가 1년성 쌍둥이는 유전자 패턴이 같고 2년성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1년성 쌍둥이의 감정 반응 패턴이 2년성 쌍둥이보다 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뇌가 좀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는 감정의 기본 볼륨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태어나자마자 감정 볼륨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 위에 올려지는 조절 기술은 후천적 학습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양육자가 아이의 감정을 얼마나 잘 받아줬는지 혹은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잘 이런 마음들을 다듬고 감정 조절 능력들을 키우고 이런 훈련을 받아왔는지에 따라서 네. 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는 출발선이고 생활 습관과 훈련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다 성장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그 다음에 뭐 다른 환경이나 그런 생활 방식이나 그런 게 좀 영향이 갈 수 있을까요? 그걸로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뇌를 통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뇌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고 늙으면서 노화만 된다, 퇴행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연구해 보니까 계속해서 뇌는 생성이 되고 뇌세포가 늙어서도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롭게 연결되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뇌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런 마주하는 환경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 한국인들이 특히 그 화나 화병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시도 때도 없이 욱하고 화가 치밀고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은 뭘까요? 네, 한국 사회의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수직적 문화가 강하고 경쟁 압박이 굉장히 강하죠. 보통 예의를 지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어감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누르는 게 당연하다. 네. 그러니까 즉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내 몸과 마음이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참게 되고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압력밥솥을 할 때 네. 밥을 지을 때 그 증기를 빼주지 않으면 폭발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폭발하게 돼버리는 상태가 바로 화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이 이제 눌러지다가 폭발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폭발하게 되면은 압력밥솥은 터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감정이 폭발해서 일순간 시원할 수 있겠지만 네.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죠. 사회적으로 뭐
저희 뭐 분노 범죄라고 하죠.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막 사람을 해하고 사고치고 뭐 교통사고 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화병이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어떤가요? 맞아요. 네, 당연히 뭐 낮은 자존감은 분노의 기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면 타인의 시선이나 작은 비판에도 무시당했다라는 해석을 또 쉽게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 무시당했다는 습관적인 해석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나의 뇌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그런 기관이 확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분노가 치솟고 네. 감정이 많이 휘둘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박준하님께서 감정 관리를 그냥 시간 낭비라고 해서 그냥 회피하고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회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네. 이미 뭐 사회는 이렇게 됐고 우리가 성장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가 좀 더 잘 회복하고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뭐 그리고 또 불안하고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빨리 회복할 것인가에 좀 염두를 두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불안이나 우울감에 속수무책인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되는 것 같아요. 불안은 걱정과 불안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쵸. 그런 식으로 감정도 이어서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맞아요. 이게 크게 우리가 감정에 관여하는 나의 뇌가 두 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하나는 편도체라는 뇌의 중심 부위에 있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또 하나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앞쪽에 있는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시소처럼 움직이면서 서로를 제어하는데 일단 이제 불안 자극이나 우울 자극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편도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뇌는 계속 거기에 초점 맞추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두엽도 같이 전두엽도 좀 이상을 일으키면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계속 혹시 이러면 어떡하나? 맞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면서 내용을 덧칠하게 되니까 이런 반추가 자꾸 길어지게 되면은 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몸이 각성 상태에 머물고 또 몸도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를 끊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자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각하는 네, 힘이요?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힘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런 감정 상태구나 라는 걸 알고 이런 감정 상태에 빠지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피하자. 거리 두자. 여기 휘둘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그런 감정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나 활동들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또 그런 것들을 패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수 아이유님이 어느 방송에서 이런 감정들이 들 때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감정이 막 솟구칠 때 뭐 유튜브를 봐라, 뭐 좋은 영화를 봐라, 재미있는 글귀를 봐라 얘기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유님이 하신 것처럼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주의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3254님이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은 옛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정 조절하는 일이 어렵다는 건 일상에서 자주 느낄 만큼 힘든 일인데 조절 방법 열공해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도 참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감정을 느끼는 게 참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왜 어떤 감정은 나쁜 것이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야, 남 앞에서 울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듣거나 화내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죠. 네. 이런 말 자꾸 들으면서 자라다 보면은 감정에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은 감정이야, 이건 나쁜 감정이야. 흔히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는 좋은 감정이고 또 슬프고 우울한 건 나쁜 감정이라고 딱지를 붙이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면 꼭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죠. 그런 감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감정은 사실 다 필요한 거죠.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화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불안도 그렇고 우울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다 우리한테 필요한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분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노해야지만 무언가 바뀌잖아요. 그죠? 뭐 여러 네. 가지 최근에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때문에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고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그런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그냥 몸이 나한테 보내는 알람인 거예요.
그걸 알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뭐 죄를 짓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죄책감을 주는 인식들이 전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요즘 SNS를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 질투, 그리고 온라인상의 분노 그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감정적 스트레스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감정을? SNS랑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격언이 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동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자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항상 이 SNS에 올라오는 남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항상 자각을 해야죠. 네네네. 그 사람이 그날 하루가 내내 저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삶 자체가 항상 저런 게 아니고 약간 뭐 여우의 심포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올린 거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좀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SNS 알람을 끄는 것만으로도 불안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간다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좀 줄이고 내가 SNS에 많이 몰입하고 있다면 그거가 좀 거리를 두는 방식도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마지막으로 온오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오프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이 중요하고 현실에서 몸을 좀 쓰면서 걸어다니고 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때는 뇌는 좀 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이성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라운딩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라운딩이요? 그라운딩이 이제 직역하면은 접지죠, 접지.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막 나를 흔들고 있을 때는 네.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머릿속에 막 폭풍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현실적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라운딩 방법을 통해서 내 몸과 공간을 현실적 감각에 접지시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오감을 사용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5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뭐 마이크 보이고 쿠션 보이고 카메라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느껴지는 감각 4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전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감각, 네. 발바닥이 또 바닥에 닿는 감각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3가지. 아마 밖에 있는 분은 자동차 소음이 들릴 수도 있고 에어컨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 2번 그리고 이제 우리 냄새가 나는 것 2가지를 한번 또 식별해 봅니다. 향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방금 샤워하고 나온 분들은 뭐 스킨 냄새 아니면 로션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네네. 마지막 입안에서 느껴지는 한 가지의 맛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나의 감각을 계속해서 식별하고 찾아가면서 뇌가 만들어내는 경보 신호가 현재 자극으로 재설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흥분된 이런 감정들이 좀 빠르게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네. 동시에 전전두엽이 이성적으로 이제 이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실제 위협이 아니다라는 이제 현실 감정을 되찾아서 또 이성을 복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몇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내가 좀 응급시에 감정이 많이 솟구치는 시기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익혀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로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장님. 네. 네,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도 있을지 궁금해요. 혹시 특히 추천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높인다라는 방법인데요. 하나는 짧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하자.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음 챙기는 명상이요? 마음 챙김 명상. 마음 명상은 알겠는데 챙기는 명상 그건 이게 뭐 처음 이게 들어본 것 같아요. 한글로 직역돼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마인드풀리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명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적인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거가 만들어진 현대적인 명상이고 네네. 눈을 감고 신체 감각의 특정 부위에 집중하는 연습이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좀 굉장히 많이 효과가 좋더라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마음 챙김 명상을 짧게라도 길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명상하면은 뭐 좌선에서 40분씩 50분씩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짧게 한 10분씩만 매일매일 하더라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시간 내서 눈을 감고
이런 나의 신체 감각에 집중해보는 방법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죠. 감사일기 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거는. 네.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 정도 적어보는 단순한 습관인데요. 뇌 보상회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이 가동되는 회로인데 뇌 보상회로의 긍정 신호를 반복 입력해서 기분의 기본값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많이 추천한 방법이죠. 운동입니다. 운동. 꾸준히 걷고 조깅하고 수영하는 것처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심장 박동을 올려서 엔돌핀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고 또 BDNF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BDNF라는 것은 뇌 세포들이 연결될 때 필요한 영양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영양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뇌를 말끔히 세척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3가지를 뭐 다 하지 못하더라도 짧게도 시간 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8937님이 저는 감정 조절 셀프 컨트롤로 나는 괜찮아, 나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행복을 위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셀프 컨트롤 감정 조절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까요? 네, 원장님? 스스로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하나 잠깐 한 가지 개념을 소개시켜드리면 네.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자기자비라는 것은 소위 나한테 관대한 거죠.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데 오. 나에게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나를 많이 칭찬해주고 나에게 대해서 친절을 베풀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에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좀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주제거든요. 요즘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에게 책찍질을 가장 많이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하기보다는 나를 좀 더 챙기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또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면은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도 참 중요할 텐데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고 나의 감정을 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대화의 기술도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말다툼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죠. 네. 그죠?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그런 말 해서 나를 상처를 준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폭력 대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를 위한 방법인데 네. 뭐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입니다만 아주 축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한 4단계 정도를 거쳐요. 그러면 상대방과 막 말다툼을 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시기에 4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 관찰을 합니다. 판단이나 비난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난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나면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을 먼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먼저 나는 이렇게 된 게 속상하다. 난 많이 지금 불편하고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고 이런 게 슬프다라고 마음을 열어서 먼저 보여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나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다가 비난하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말다툼할 때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슬퍼 라고 얘기를 하고 좀 폼을 연 다음에 3번째 단계는 욕구를 표현합니다. 욕구라는 것은 나는 사실 너랑 잘 지내고 싶다. 난 너와 싸우고 지내고 싶지가 않다. 라고 욕구를 표현하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청유형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으니까 네가 나한테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좀 부탁하는 형식으로 말을 좀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연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거는 싸우는 게 아니고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고 너와 이런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상대방도 그러면은 내가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저 사람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잘 지내고 싶었던 거구나 결과적으로 라고 또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이런 갈등들이 잘 흘러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폭력 대화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하고 이렇게 서로 상처 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로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입맛을 잃어서 절식을 한다거나 감정적 식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과 감정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내는 게 좋을까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많이 드시나요? 어떠시나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게 땡기죠.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입맛이 아예 없어지기도 없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우리가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되는데 그 이름이 코르티솔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코르티솔의 주된
그 성분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보통 스테로이드 호르몬 먹거나 스테로이드요? 네. 주사 맞거나 하게 되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입맛이 맞아요, 돌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혈당이 막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뭔가 음식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먹게 되고 폭식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식사가 굉장히 좀 많이 휘둘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보통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10분 참아라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드리거든요. 먹기 전에요. 네, 먹기 전 일단 참아라. 물 한 잔 마시고 일단 창문을 열고 좀 걷고 TV도 좀 보고 하면서 10분 정도만 참아 보면 이게 감정 때문에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허기가 져서 배가 고픈지 조금 어느 정도 구분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10분 정도 참고 나면은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폭식을 하게 된다든지 과하게 먹고 싶은 욕구를 좀 줄이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식사량을 또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을 땐 한번 10분 정도는 참아봐야겠네요. 네, 그래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예민해지잖아요. 네. 이게 수면 부족이 감정 조정 능력을 망가뜨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럼 숙면과 감정 관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말씀하셨듯이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내가 제대로 감정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 감정이 정리가 되고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우리 감정이 쌓여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잠을 자고 숙면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6시간 이하로 자면 이 작업이 좀 꼬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래요? 아침에 작은 자국에도 쉽게 발끈하거나 서운함을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이틀만 4시간씩 자게 했더니 참가자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욱한다. 괜히 속상하다. 이런 감정을 많이 보고했다고 해요. 반대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푹 자게 되면 뇌가 밤새 감정 쓰레기를 잘 비우고 또 배터리를 충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민함이 좀 잦은 상태라고 느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챙기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잘 자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잘 자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또 숙면을 취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장 상사나 동료, 가족 등 특정 관계에서 유독 감정 조절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심리적 방어막을 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좀 직장에서 혹은 뭐 가족 관계에서 눌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뭔가 소위 좀 트리거라고 하죠. 내가 감정이 좀 솟구치게 된 그런 트리거가 있을 건데 내가 그게 어떤 트리거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리거가 나에게 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면피나 회피의 의미가 아니고 네. 일단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좀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타임아웃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나 부부관계에서 싸울 때 이게 좀 유용하거든요. 서로가 막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잠깐 우리 좀 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좀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벗어나서 1-2시간씩 시간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남은 얘기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트리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 트리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찾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감정을 좀 벗어나고 좀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갑자기 뭐 먹고 싶은 게 생기면 10분간 참으라고도 하셨고 네네. 이런 트리거를 파악을 해서 그 시간을 갖고 감정 조절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네요. 원장님.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 우리가 단 몇 분이라도 거리를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확보가 된다면 감정을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네, 오늘 신지연 원장님 만나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정아님께서 신지연 원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잘 기억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감정 조절 근육 키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지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는 오늘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빠르고 역대 3번째로 이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